이 짧고 거친 문장은 그동안 업계 안에서만 낮은 목소리로 떠돌던 잠재적 규칙이라는 괴담을 단숨에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익명의 폭로도 아니고 이미 커리어가 궤도에 오른 정상급 톱 여배우의 직접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감정을 포장하지도 문장을 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PR 전략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한 개인이 겪어온 현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곧바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연예계의 잠재적 규칙은 정말 일부 타락한 개인들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화된 산업 시스템의 일부일까요? 조로사의 고백은 이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라이브에서 밝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투자자 측으로부터 식사 동반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이미 논의가 끝났던 배역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형태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특정 인물을 띄우거나 매장하기 위해 핫서치가 거래되는 구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검증 영상의 유통, 심지어는 치병이나 구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신적 행위의 강요, 호텔에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한 경험, 음양 계약과 일방적인 불공정 조항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배우의 커리어 뒤편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로사의 고백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심리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넘지 못하는 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공포와 무력감이 그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며 필요하다면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을 각오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 말할 수 없었던 것,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이상 혼자만의 짐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사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배우들의 증언이 쌓여 있습니다. 츠웨이는 과거 한 영화 촬영 과정에서 부감독으로부터 현금 500만 위안을 조건으로 7일간의 동행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분량은 120분에서 단 3초로 잘려나갔고 이름은 포스터에서 사라졌으며 이후 오랜 기간 캐스팅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커리어가 무너진 것입니다. 덩자자의 경험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디션 자리에서 감독은 문과 창문을 닫고 즉석에서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만족하면 바로 계약, 고액 출연료가 즉시 지급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덩자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는 그 선택으로 당장의 기회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이후 오로지 연기력으로 커리어를 쌓아 올리며 지금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의 사례는 거절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반드시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증명합니다. 인걸 역시 데뷔 초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대본 리딩에 불려갔다가 대사라기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담 패설을 마주해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지인이 동행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였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양미의 경험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게 따낸 배역 이후 한밤중에 방에서 대본을 이야기하자는 전화를 받았고 그 의미를 알아챈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배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거절의 대가는 종종 봉쇄와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슈아이위는 회사의 지시로 방송 녹화 전술자리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는 패소했고 긴 시간 동안 업계에서 냉동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팬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추락한 뒤에야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미 전성기는 지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응채아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현금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선택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나 역시 18세 대학생 시절 제작진의 강제 포옹 시도에 직면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벗어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잠재적 규칙이 만연한 구조 속에서 자기 보호 의식과 거절할 용기는 생존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조로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이름은 단연 블루제잉입니다. 그는 한때 미모의 상징으로 불리며 홍콩 연예계를 대표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블루제잉은 생전에 여러 차례 인터뷰와 지인 증언을 통해 2명의 권력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고백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돌아온 반응이 위로나 보호가 아니라 불신과 조롱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보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는 낙인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점점 업계에서 밀려났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으며 정신적 균형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블루제잉은 허름한 공간에서 빈곤과 정신 붕괴 속에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그가 미쳤다고 단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한 인간의 붕괴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를 그렇게 만든 구조에는 침묵했을까요? 블루제잉의 비극은 단지 한 배우의 몰락이 아니라 연예산업 전체가 만들어낸 집단적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와 달리 침묵하지 않고 방역을 선택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겪은 잠재적 규칙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녹음과 녹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30여 명에 달하는 감독들과의 대화를 기록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약속된 배역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차례 같은 패턴의 피해를 겪은 끝에 그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생존의 본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결국 20여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실명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정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패소했고 업계 내부에서는 집단적인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일쯤은 다 겪는다. 업계 관행을 왜 혼자 문제 삼느냐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은 이들이 처벌받기보다 고발자가 문제인물로 낙인 찍혔고 그는 사실상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후 장인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의 삶 역시 정상 궤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있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규칙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배우들 역시 권력의 사슬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원준은 특정 인물의 동반 요구를 받았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껴 현장을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그 경험은 오랫동안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황츠타오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술자리와 접대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맞추지 않으면 봉쇄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력과 외적 조건을 모두 갖췄던 쉬펑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결국 업계를 떠나 노점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재적 규칙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문제는 이 모든 것 위에 덮여있는 소프트 폭력입니다. 노골적인 성거래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말을 잘 들으면 연기력이 부족해도 캐스팅되고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주연 배우조차 하루아침에 교체되거나 분량이 삭제됩니다. 대본을 외우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현장. 지각조차 바쁜 와중에도 왔다는 이유로 미덕처럼 포장되는 현실은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배우들 스스로도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왕진송은 대사는 배우의 총이다라고 말하며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장을 강하게 질타했으나 하시다 함체터했습니다. 류타오는 대사조차 외우지 않은 배우와 함께 작업하며 받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류도화 역시 정신은 미덕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말하며 기본조차 칭찬받는 환경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연예계의 잠재적 규칙은 일부의 일탈이나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형태를 바꿔가며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또 다른 블루제인과 장인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결국 이 시스템을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왜곡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디션과 미팅, 회의와 계약이라는 정형화된 절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업계 안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디션은 종종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결정권은 회의실이 아니라 술자리, 카티비,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사적 공간에서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연기력이나 준비된 캐릭터 해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분위기에 순응하는지, 얼마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실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배경이고 자본이며 보이지 않는 유착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인과 무명 배우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아도 노력은 소용없다는 체념입니다. 이 체념이 쌓이고 굳어질수록 잠재적 규칙은 더 단단한 관행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문제인물로 낙인 찍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명히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고액 출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음양 계약에 대한 단속 역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걸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제도가 논의되고 명백한 위법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고발하면 개인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최소한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대중의 인식입니다. 한때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하느냐? 왜 그 자리에 갔느냐는 질문이 진실 규명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로사의 발언 이후 나타난 반응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을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 구조를 유지시키는 방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대신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로사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그의 고백은 한 배우의 개인적인 폭로나 감정적 토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과거 장이가 증거를 들고 나섰을 때 사회는 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조로사의 발언은 완벽한 정의를 즉시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조명과 박수 뒤에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 그림자를 외면한 채 박수만 치는 한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로사의 용기는 그 그림자를 향해